나그네 재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둘은 산속 칡넝쿨의 속껍질을 벗겨내어 배도 짜고 노끈과 집신, 나막신을 만들어 장엔에다 팔아먹고 살았지요. 게으른 김서방이 투덜대면 부지런한 이서방이 옆에서 다독였지요. 허허, 여보게 그런 소리 말게.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내 손으로 벌어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던 어느 설 명절 하루 전날, 설설 음식도 사고 아이들 해입힐 옷감도 사려고 둘은 겨우내 만든 물건을 팔러 장에 갔습니다. 집신 나왔습니다. 집신. 나막신이에요. 나막신 사세요. 각자 지고 온 물건들을 팔다 보니 어느새 해가 꼴딱 넘어갔습니다. 이서방은 물건이 잘 팔려 선물 보따리가 두둑했지요. 반면 김서방은 물건을 팔지 못해 그대로 빈손이었답니다. 이서방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 설세라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손을 내저으며 툴툴거렸지요. 아유, 그만두게.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길을 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 선물 보따리가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김서방은 이서방의 선물 보따리가 자꾸만 탐이 났지요. 그렇게 산모퉁이를 돌 무렵이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김서방이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들어 이서방 머리를 힘껏 내리쳤지 뭐예요. 어이쿠! 이서방은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김서방은 얼른 이서방의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밤이 깊어지자 김서방은 이서방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서방과 같이 장사하러 갔는데 혼자만 돌아왔으니 동네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걱정이 된 것이었지요. 금랑어멈! 금랑어멈! 잠들었수? 다급하게 문이 열리고 이서방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금랑아범 아직 안 왔수? 예, 아직 안 왔소. 같이 오지 않았소? 거참 이상하네. 자기 먼저 집에 간다고 진즉에 갔는데. 김서방은 시치미를 뚝 떼고 돌아갔습니다. 김서방은 왔는데 이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이서방 아내는 걱정으로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곡에 넘고 두 곡에 넘어 세 곡의 산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저쪽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로 정신없이 달려갔지요. 아이고, 여보, 여보, 이게 웬일이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했단 말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내는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죽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그러 어느덧 1년이 지나 이서방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웬 남자가 찾아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몸 좀 녹이고 갈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나그네에게 아궁이 불을 쬐게 하고는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제사가 있나 보군요. 아내는 1년 전 남편이 죽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좀 말씀해 보십시오. 별일은 없었고 밤늦게 남편 친구인 김서방이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그래, 김서방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금랑어멈 하고 불러서 나갔더니 금랑아범 아직 안 왔수? 하고는 그냥 갔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됐소. 내가 고소장을 써드릴 테니 관가에 갖다 보이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고소장을 본 사또는 김서방을 불러 물었지요. 1년 전 오늘 너는 왜 죽은 친구를 찾아갔느냐? 예, 그 친구가 장에 가서 물건을 잘 팔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럼 너는 내 친구가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내 이놈,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친구를 찾아갔으면 당연히 금랑아범 하고 부를 것이지. 왜 금랑어멈을 먼저 불렀느냐? 내가 금랑아범이 집에 없다는 걸 미리 안 것이 아니더냐? 예?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은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리면 태산도 못 본다 하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작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친구의 목숨까지 빼앗다니.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마을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참, 그 나그네는 팔도를 돌아다니는 암행어사였다고 합니다. 백지 재판. 옛날 어느 고을에 말 못하고 귀먹은 벙어리가 살았습니다. 벙어리는 배운 것도 없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래서 남의 집 일을 하며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을의 원님이 새로 오기만 하면 사흘 안에 꼭 고소장을 올렸지요.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 재판을 해달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원님들은 벙어리의 사연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안타까운 표정만 지었습니다. 아니, 이걸로 어찌... 왜 그런가 하니 고소장이 글자 하나 없는 백지였기 때문이었지요. 그 뒤에도 몇 번 원님이 바뀌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벙어리의 사연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백지 고소장의 뜻을 알아낸 원님이 있을까? 에이, 글자 없는 고소장이라잖아. 귀신이 아는 다음에야 그 내용을 어찌 알겠어. 말이라도 하고 글이라도 알아야 재판을 하든 말든 하지.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일까? 왜 원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소장을 올리는 걸까요? 이렇게 원님이 올 때마다 고소장을 올리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을을 넘어 산 넘고 강 건너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도 그 사연이 궁금했지요.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원님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사흘이 되니까 백지 고소장이 올라왔지요. 원님은 벙어리를 불렀습니다. 원님을 마주한 벙어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 제발 절 좀 살려주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원님은 그런 벙어리를 보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이 일을 어이할꼬. 그러자 벙어리가 원님처럼 제 가슴을 두드렸지요. 원님은 백지 고소장을 흔들흔들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런 글자가 없어서 답답해서 죽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러자 벙어리가 손짓을 하며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옳다, 알았다. 원님이 나졸 하나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백성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눈길을 보내는 자를 냉큼 잡아오너라. 벙어리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그러고는 마을 어떤 집 앞에 멈춰서더니 그 집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가 무슨 짓이냐는 듯 눈을 부라리며 벙어리 앞에 섰지요. 벙어리는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이글이글 원망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나졸은 당장 그 남자를 붙잡아 관가로 끌고 왔습니다. 원님은 그 남자에게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저 불쌍한 벙어리의 재산을 빼앗다니.
원님의 시퍼런 서슬에 깜짝 놀란 남자는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라? 목숨? 말도 못하는 벙어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서 아뢰지 못할까? 예, 저 벙어리가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친절을 베풀어 믿게 한 다음 이자를 주겠다고 꼬드겨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벙어리라 말도 못하고 글자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 그냥 만만하게 여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원님은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는지요? 원님이 기가 막혀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너만 영리한 줄 아느냐?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그냥 날릴 것 같으냐? 두말 할 것 없이 빌려간 돈에 이자까지 합쳐서 모두 다 갚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벙어리는 돈도 되찾고 집도 장만했답니다. 남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벙어리한테 가로챈 돈을 다 갚자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났답니다. 그런데 원님은 어떻게 벙어리의 마음을 알아챘을까요? 아마도 그건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닭. 옛날 옛적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마당을 내려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놈의 닭은 늙어서 제때 울지도 않고 누렁이 놈도 늙어서 집도 못 지키고 밥만 축내니 이제 그만 잡아먹어 버려야겠구먼. 다음 날 아침 영감이 마구간에 나가보니까 당나귀가 팥죽 같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 맥이 탁 풀려있는 게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니, 이 녀석이 아침부터 왜 이러지? 놀라서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별 탈이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이 쭉 빠져 있으니 속이 탈 수밖에요. 이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영감은 밤새 마구간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밤이 깊어 슬슬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닭장에서 닭이 슬금슬금 걸어나와 둘레를 힐끗힐끗 살피고는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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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파닥파닥파닥 제주를 3번 넘으니까 세상에 닭이 사람으로 바뀌지 뭐예요. 그것도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어엿한 선비였어요. 에헴. 선비가 헛기침을 하니까 마루 밑에서 개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지요. 개도 3번 컹컹 짖고 팽글팽글팽글 제주를 3번 넘으니 사람이 되었답니다. 차림새를 보니 말 몰이꾼이었어요. 짐승이 10년을 묵으면 둔갑하는 재주가 생긴다더니 이게 웬 조화람.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만 꼴깍 삼켰답니다. 말 몰이꾼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나오더니 선비를 태우고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영감은 살금살금 뒤를 밟았지요. 선비와 말몰이꾼은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깊은 산속 큰 바위 앞에 딱 멈춰 섰는데 가만히 보니 굴이 하나 있었어요. 당나귀에서 내린 선비가 굴 앞에 대뜸 엎드리더니 주인 영감이 우리를 죽도록 부려만 먹고 이제 와서 쓸모가 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을 빌었어요. 그러자 휙 바람 소리가 나더니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기어나왔지요. 너희들 정성이 하도 지극하니 소원을 들어주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주인 영감을 죽여야 해. 내일 밤 내가 주인 영감을 잡아먹으러 갈 테니 집 안에 있는 묵은 기름을 몽땅 치워라. 나는 기름이 제일 무서워. 예, 샅샅이 뒤져 없애놓겠습니다. 영감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서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할멈,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오. 내일 밤 지네가 날 잡아먹으러 온다오. 식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참, 아버님,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머릿기름이 있어요. 안 쓰고 둔 건데 아마 10년도 더 묵었을 거예요. 하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지병 하나를 내오지 뭐예요. 아이고, 이제 살 구멍이 생겼구나. 영감은 개와 닭한테 들키지 않게 기름병을 꽁꽁 숨겼답니다. 선비와 말몰이꾼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돌아와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묵은 기름을 찾는 모양인데 꽁꽁 숨겨 놓았으니 찾을 수가 있나요? 동이 트자 다시 개와 닭으로 돌아가서는 닭은 닭장으로 가고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갔어요. 당나귀만 식은땀을 흘리면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답니다. 영감은 개와 닭 몰래 머릿기름을 문턱에도 뿌리고 울타리에도 뿌리고 집 안팎 곳곳에 뿌려놓았어요. 식구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어둠 속에서 휙 바람이 일더니 커다란 지네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묵은 기름을 뿌려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네는 다짜고짜 울타리를 넘었지요. 그러는 사이 지네는 온몸이 기름범벅이 되었답니다. 지네는 미친 듯이 꿈틀거리다가 그만 털퍼덕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지네 옆에 개와 닭도 나란히 죽어있지 않겠어요? 영감은 개와 닭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죽어서라도 사람처럼 편안히 쉬라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감은 집 짐승도 자신의 식구들처럼 알뜰살뜰 잘 보살피며 살았다랍니다. 단물 고개. 옛날 깊고 깊은 산골에 한 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총각이 하루는 나무하러 가면서 어머니, 나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하니 쪼글쪼글 주름살 많은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어요. 오냐, 호랑이 조심해라. 예. 점심 꼭꼭 씹어 먹고. 예. 나무하러 가는 총각의 지게 다리에는 보리 주먹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총각이 하루는 장에 가면서 어머니,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쪼글쪼글 주름살 많은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말했지요. 오냐, 호랑이 조심하고. 예, 점심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고. 예. 총각의 나무찜 지게 다리에는 보리 주먹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총각은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총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는 나무하고 하루는 나무 팔고 하루는 밭에 가 일을 해도 가난한 살림은 좀처럼 늘지가 않았어요. 쌀독에는 언제나 쌀이 달랑달랑 했지요. 가난하고 못 살아도 총각은 늙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장에 가면 생선 사다 구워드리고 봄, 여름 마당에 꽃을 가꾸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지요. 얘야, 꽃이 참 곱구나. 가을이면 이 산 저 산 다니며 머루며 달에, 개암, 으름 등 그득그득 따다 드렸어요. 얘야, 참 만나기도 하구나. 이렇게 어머니의 입맛을 다시게 해드렸지요. 겨울이면 방에다 뜨끈뜨끈 불을 떼고 가마솥에 물을 설설 끓여 어머니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모셨답니다. 얘야, 따뜻한 것이 정말 좋구나. 그런 효자가 또 없었지요. 어느 무더운 날, 아침부터 해님이 이글이글 타오르던 날, 총각은 나무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쪼글쪼글 주름살이 많은 어머니는 말했지요. 덥다. 조심하거라. 예.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으니 날씨는 덥고 길은 멀고 나무찜은 무거웠지요. 아이고, 덥다. 세 고개 넘고 네 고개 넘으니 날씨는 덥고 길은 멀고 나무짐은 더 무거워졌답니다. 아, 목말라. 총각은 고갯마루에 지게를 벗어놓고 쉬었어요. 작은 옹달샘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총각은 정말이지 목이 너무너무 말랐답니다. 혀로 입술을 적시며 손으로는 부채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뽀글. 총각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새소리인가? 아니야, 이건 새소리는 아니야. 뽀글뽀글 우는 새는 없으니까. 총각은 두리번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소리를 찾아 풀숲으로 들어갔어요. 풀숲을 이리 헤치고 저리 헤쳐보니 거기에 바가지만한 크기의 옹달샘이 있는 것이었어요. 물이다! 물! 총각은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물이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이었지요. 총각은 단물을 배불리 마시고 기운이 나서 무거운 지게를 번쩍 메고 장까지 달려갔답니다.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나무! 우렁찬 목소리로 나무를 팔았지요.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총각은 생각했어요. 단물샘이 아직도 있을까? 총각은 단숨에 고개를 넘고 넘어 단물샘으로 달려갔지요. 단물샘은 아까 그 자리에서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새처럼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총각은 장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단물샘에서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총각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처럼 목마른 사람들과 이 단물을 나눠 마셔야지.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총각은 조금 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돈을 조금 받아도 별 탈은 없겠지? 그렇게 해서 총각은 고갯마루에 움막을 짓고 단물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단물 마시고 가세요. 얼음처럼 차갑고 머루처럼 달콤하고 박하처럼 향기로운 단물입니다. 단물 마시고 가세요. 장에 갈 때마다 덥고 목이 말랐는데 잘 됐네. 아우, 시원하고 좋은데. 목마른 사람들은 단물이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서 오고, 향기롭고 시원해서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단물 장사를 하느라 총각은 몹시 바빠졌어요. 단물을 파는 만큼 돈을 벌게 되니 총각은 더 돈 욕심이 났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얘야, 새벽에는 추우니까 불 좀 때렴. 하지만 총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요. 나무하러 갈 새가 없어요. 총각은 단물 판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기에 바빴거든요. 얘야, 뜰에 꽃이 시들었구나. 물 좀 줘라. 늙으신 어머니 말씀에 총각은 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바빠요, 바빠. 총각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물 팔기에 바빴지요. 얘야, 머루랑 다래가 먹고 싶구나. 입맛을 다시는 어머니께 총각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바빠요. 틈이 안 나요. 틈이 안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어머니. 총각은 단물을 얼마나 팔았나 계산하기 바빴거든요. 총각은 나무하러도 안 가고, 나무 팔러 장에도 안 가고, 밭에도 안 나가고, 꽃도 안 가꾸고, 산열매도 안 따오고, 생선도 안 사왔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단물을 팔고 돈을 계산하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궁리하느라 무척 바빴지요. 단물을 마시러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오는데 바가지만한 단물샘은 한 바가지 퍼내고 한참 있어야 뽀글뽀글 차오르니 한 바가지 퍼내고 또 한참 있어야 뽀글뽀글 차올랐어요. 총각은 답답했고 사람들은 아우성이었지요. 빨리 단물 좀 줘요. 빨리 마시고 장에 가야 돼. 단물 좀 빨리 주시구려. 사람들의 성화에 총각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물구멍이 커지면 단물이 콸콸 솟아날 거야. 총각은 곡괭이를 가져다가 단물샘을 쾅쾅 파기 시작했어요. 콸콸콸 단물아 솟아라. 나는 이 돈 벌어 기와집 지을란다. 하하, 콸콸 솟아라 솟아. 비단옷 지어입고 나들이도 가고 예쁜 여자 얻어 장가도 갈란다. 총각은 곡괭이로 단물이 나오는 구멍을 계속 내리쳤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단물이 점점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총각은 곡괭이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두 손으로 단물샘을 팠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물은 마르고 말라 단물샘은 이제 흙먼지만 폴폴 났지요. 총각은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울면서 단물 고개를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계속 울었지요. 단물샘이 나오지 않자 총각은 어머니가 사는 산골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천하장사 오누이의 힘겨루기. 옛날 어느 산 밑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요. 남동생은 기운이 펄펄해서 늘 힘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씨름판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서 황소를 타오곤 했답니다.
남동생은 자기가 천하장사라고 뽐내며 으스대고 교만하게 굴었어요. 어느 해였어요. 동생이 씨름판에 나가서 씨름을 했는데 그만 알지 못하는 아이한테 지고 말았답니다. 동생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장사가 나타나자 너무나 분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황소가 있지 뭐예요. 이게 어찌된 노릇이오? 누이에게 물었지요. 내가 힘께나 쓴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길래 내가 남자로 변장하고 씨름판에 나가 너를 이기고 황소를 타왔단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그제야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은 누이만 없애면 자신이 천하장사 노릇을 하겠다 싶어 꾀를 하나 냈지요. 나와 내기를 하지요. 나는 하루 식전에 2자나 되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에 갔다 올 테니 누이는 하루 식전에 저 산에다가 성을 쌓으세요. 대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죽이기로 하지요. 누이는 그러자고 했어요. 동생은 2자나 되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으로 갔어요. 누이는 성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치마에다 돌과 흙을 쌓아 나르며 성을 쌓았어요. 성문을 쌓으려고 큰 바윗돌을 나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갖다 얹으면 성을 다 쌓게 되는 거였어요. 동생은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는 아들을 살릴 생각으로 뜨거운 팥죽을 쑤어서 딸한테 갔어요. 얘야, 배도 고프고 힘들 텐데 이거나 먹고 성을 쌓아라. 딸에게 팥죽을 내주었지요. 어머니, 성 다 쌓고 먹을게요. 무슨 소리? 지금 먹어야지. 딸이 성을 다 쌓고 먹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배고플 텐데 먹고 하라고 자꾸만 권했지요. 딸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먹을 동안 동생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딸은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쌓을 돌과 흙을 내려놓고 팥죽을 먹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양에 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결국 누이는 내기에 졌고 약속대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누이는 자기가 이기더라도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뒤 동생과 어머니도 죽고 말았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집에서 성을 쌓았다고 해서 집안이 전멸을 당한 것이었어요. 이 마을 산에는 누이가 성을 쌓으면서 물을 마시던 샘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 샘에 금복죽개가 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건져가려고 하니 그만 샘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지금도 햇살이 비치면 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금복죽개에서 빛이 난다고 해요. 여우의 노감투. 옛날 한 포수가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외딴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2사람이 포수를 보고는 말했어요. 자고 가게, 자고 가게. 영감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할멈, 손님이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 있는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소.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해야지. 가져오게. 영감은 할멈이 갖다 준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쫙 뿌렸어요. 그러자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금세 익었지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찧어서 밥을 해주었어요. 포수는 밥을 잘 먹고 거기 누워 잠을 잤지요.
포수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앉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은 제정신인데 말이 안 나오고 음무 소리만 나는 거였어요. 포수는 그만 소가 돼버리고 말았지요. 이 집 영감은 수천 년 묵은 여우인데 그 여우가 포수한테 노감투를 씌워 소로 만든 거였어요. 노감투는 바로 노끈으로 만든 감투랍니다. 영감은 소가 된 포수를 시장에 끌고 가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영감이 소를 사는 사람 보고 당부를 했지요. 보소, 부디 이 소를 채소밭 옆에는 매지 마시오. 무나 배추 이파리를 먹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소가 된 포수도 그 말을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거였어요. 끌려가 보니 대접하기를 소대접을 했지요. 소 주인은 장에서 소를 산 것이니 당연했지요. 포수가 변해서 소가 됐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소 주인은 소죽도 끓여주고 풀도 먹이고 했어요. 하루는 주인이 소를 무밭 근처에 메어놓고 집에를 갔지요. 소가 된 포수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싶어 안간힘을 쓰고 고삐를 떼어낸 뒤 무밭에 가서 무 이파리를 실컷 먹었어요. 그러자 노감투가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람이 된 포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씩씩거리며 총을 사가지고 다시 그 영감의 집으로 갔지요. 가니까 또 지난번처럼 자고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멈, 손님 왔는데 저녁을 지어야지. 양식이라고 해야 씨로 쓰려고 매달아 놓은 조밖에는 없어. 두 사람이 또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 그거라도 뜯어가지고 저녁해야지. 가져오게. 그러더니 영감이 조를 손바닥에 놓고 싹싹 문질러 비비더니 마당에 쫙 뿌렸어요. 그러자 또 금세 조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이삭이 열리고 익었지요. 그걸 다시 비비고 찧어서 밥을 해줬어요. 저녁에 누워 자는데 영감 부부는 아랫목에 눕고 포수는 윗목에 누웠지요. 포수가 잠을 안 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 영감이 옆에 와서 몸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노감투를 씌우려고 말이지요. 포수는 영감이 옆에 오면 총을 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탕! 총을 쏘고 보니 영감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워서 나가볼 수도 없고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도 문 밖에도 영감은 보이질 않고 웬 통통한 짐승이 나자빠져 있었어요. 포수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수년은 묵은 늙은 짐승인 모양인데 나를 해치려던 걸 붙잡았으니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 포수는 그 짐승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시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니 물었어요. 보이소, 그거 팔 겁니까? 예, 팔 겁니다. 얼마 받고 팔 겁니까? 제값 받고 팔아야지요, 뭐.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니 값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였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돈 1,000냥을 주면서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인 줄 아오? 포수는 모른다고 했지요. 여우가 늙은 겁니다. 여우. 1,000년 묵은 여우이지요. 바로 그 짐승이 수천 년 묵은 여우라는 거였어요. 수천 년 묵은 여우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노감투를 씌워가지고 소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포수는 그렇게 1,000냥을 받고 수천 년 묵은 늙은 여우를 그 사람에게 팔았답니다. 돌미륵에 피가 나면 홍수가 난다. 옛날 옛적에 경치가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부자들만 살았는데 모두 사치스러웠지요. 청동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고 집안에서도 찰떡을 만들어 불도를 하는 등 사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마을 인심은 어찌나 인색하고 고약한지 절대로 누구를 돕거나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없었답니다. 어쩌다 스님이 와서 시주를 달라고 해도 시주는 고사하고 공연한 욕설을 퍼부어 돌려보낼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시주가 뭐요? 하며 문을 꽉꽉 닫고 들어갔지요. 쌀 한 대박 주는 사람 없고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해는 저물고 어디 가서 좀 자야 할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인심이 사나우니 이놈들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스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한 집을 찾아갔어요. 스님이 시주 받으러 왔다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니까 사랑방 문이 열리며 점잖은 영감이 나왔어요. 대사님, 이리 들어오십시오.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 영감님, 내가 여기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댁에서 하루 저녁 쉬었다 갈 수 있을지요? 그럼요. 사람 집에 사람이 쉬어가야지. 들어오십시오. 스님이 들어가니 저녁을 내왔어요. 스님이 저녁을 먹고 가만히 주인을 보니까 이 마을에는 이 집 밖에 살릴 사람이 없더란 것이었지요. 내가 이 집은 살려야겠다. 스님은 생각했지요. 다음 날 아침을 먹고서는 스님이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승은 그만 물러갑니다. 그런데 영감님께 당부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곳은 곧 망합니다. 부처님의 벌을 받아 물속에 잠길 터이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이사를 가십시오. 앞으로 오래지 않아 여기가 물로 망합니다. 아, 아니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일러드리리다. 저 산 위에 있는 미륵, 그 미륵의 코에서 피가 나오면 홍수가 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줄 아십시오. 예, 예, 스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감은 스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두고는 그 뒤로 매일 미륵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돌에서 피가 날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영감님은 대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매일매일 올라갔지요. 아침에 올라가고 저녁에도 올라가고 날마다 올라다녔지요. 동네 사람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영감이 미륵이 있는 산을 허구한 날 다니는 거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하루는 영감을 쫓아가 물었지요. 아, 영감님! 왜 그러나? 거길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미륵을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보러 다니십니까? 아,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대사가 그러던데 미륵 코에서 피가 나면 이곳이 망한다고 하네. 나는 그때 이사를 하려고 하니 자네도 그때 이사를 가게. 아이고, 영감님도 미륵 코에서 어떻게 피가 납니까? 돌인데. 그거야 알 수 있나? 네, 그걸 알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미륵을 보러 가는 것이라네. 그리고는 헤어졌지요. 헤이, 이놈의 영감, 어디 한번 속아봐라. 영감이 이사 가면 그 집이나 싸게 사야겠다. 그 사람은 닭을 잡아먹고는 그 피를 미륵의 코에다 묻혀놓고 내려왔어요. 다음 날 영감님은 또 산에 올라갔지요. 그런데 미륵의 코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여, 짐 싸라. 다 짐을 싸. 영감님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불쑥 떠나려니까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집은 누가 삽니까? 싸게 파시지요? 그래, 그래. 그 집 네가 사거라. 영감님은 집이랑 물건을 팔고 이사를 갔어요. 영감님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천둥과 벼락이 치더니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그 뒤 살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터조차도 찾아볼 길이 없었더래요. 미네 다리, 구렁이 다리.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앞에는 사시사철 맑은 개울이 졸졸졸 흘렀어요.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이자 수다를 떨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비만 왔다 하면 사정이 달라졌어요. 물살도 빨라지고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가 물살에 파묻히거나 떠내려가서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지요. 비만 오면 마을에 갇혀 지내야 하니 이거 정말 큰일이네. 무슨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맞아요. 더군다나 장마가 지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매번 징검다리를 놓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개울을 건너다니니 돈을 조금씩 모아 다리를 놓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다행히 마을에 힘이 장사인 장쇠하고 돌쇠가 있으니 다리를 놓는 일은 그 두 청년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는 일이 결정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형편껏 돈을 냈지요. 마을의 우두머리인 영감이 거친 돈을 들고 장쇠와 돌쇠에게 갔어요. 이보게 장쇠와 돌쇠,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둔 돈이라네. 마을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게나. 자네들만 믿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쇠와 돌쇠는 돈을 받아주고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하여 다리를 놓는 일이 시작됐지요. 장쇠와 돌쇠는 들이나 산으로 다니며 쓸만한 돌을 실어와 깨고 다듬어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다리만 완성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울을 지나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나는군. 장쇠와 돌쇠는 손발이 척척 잘 맞았어요. 게다가 둘 다 힘이 장사라 무거운 돌도 척척 올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쇠와 돌쇠가 수고하는 걸 알고 막걸리와 부침개 등을 가져와 먹이곤 했어요.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돌로 만든 튼튼한 다리가 번듯하게 놓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마가 져도 마음 놓고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장쇠와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모아준 돈이 남은 걸 알았어요. 장쇠, 이 돈은 마을 사람들 돈이니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돌쇠가 돈을 보며 말했어요. 다리가 오래되면 고칠 일이 생길 거야. 이 돈은 다리 밑에 묻어뒀다가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쓰자. 장쇠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자. 돌쇠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장쇠와 돌쇠는 다리 밑에 가서 같이 돈을 묻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오갈 때마다 돌쇠와 장쇠를 생각하며 칭찬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세월이 흘렀어요. 갑자기 장쇠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돌쇠는
저러다 장쇠가 죽으면 어떡하나. 더럽 겁이 났어요.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 그럴만하지요. 이제 약 살 돈도 없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준담? 돌쇠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지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돌쇠는 몇 달 전에 다리를 짚고 남은 돈을 다리 밑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돈을 장쇠에게 써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돌쇠는 장쇠에게 약을 지어줄 생각에 급히 다리 밑으로 갔어요. 돈을 묻어둔 곳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아무리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이곳인데. 돌쇠는 중얼거리며 혹시나 해서 그 옆을 파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돈은 없었어요. 그 옆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는 사이 장쇠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던 장쇠가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로 변했어요. 돌쇠는 장쇠를 간호하다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돌쇠가 놀라서 덜덜 떠는 사이 구렁이는 스르르 집을 나갔어요. 돌쇠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렁이로 변한 장쇠가 어찌하나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미네 다리 밑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돌쇠는 눈을 비비고 볼을 꺼집어 보았어요.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렁이로 변해 사라진 장쇠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는 없었지요. 당장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되도록 건너려고 하질 않았어요.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멀리 돌아가거나 물살이 얕은 곳을 찾아 개울을 건너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는 보기 좋은 장식품처럼 되어버렸지요. 하루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다리에 돌을 빼다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도망가자! 돌을 빼려던 사람은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천둥이 먹고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그로부터 사람들은 미네다리에 놓인 돌들을 구렁이 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오늘이 옛날 옛적 넓고 넓은 강림들 한복판에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그 아이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살았지요.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랐어요. 배가 고플 땐 날짐승이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날이 추울 땐 길짐승이 따스하게 품어주었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오늘 만난 아이라고 해서 오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이는 날마다 날짐승, 길짐승과 동무에서 놀았어요. 두루미와 함께 춤을 추고 꾀꼬리와 함께 노래 부르고 노루와 함께 다름박질 했지요. 하루는 강림들 동쪽에 사는 백주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어요. 얘야, 오늘이야. 내 어머니 아버지는 원천강 부모궁에 살고 있단다. 강림들 북쪽 흰 모래 땅을 지나 소나무 언덕에 있는 정자를 찾아가면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게다. 그 말을 들은 오늘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날짐승, 길짐승 동무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곧장 강림들을 떠났지요. 강림들을 떠난 오늘이는 북쪽으로 자꾸만 갔어요.
넓디 넓은 흰 모래땅을 몇 날 며칠 지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소나무 언덕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자에서 글을 읽는 총각에게 물었지요. 도련님, 도련님, 글 읽는 도련님,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동쪽으로 누른 모래땅을 지나 거울같이 맑은 연못에 가면 길을 가르쳐줄 연꽃이 있을 게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는 장상이라는 사람인데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물어봐다오. 네, 알겠습니다. 장상도령과 헤어진 오누리는 동쪽으로 자꾸만 갔어요. 넓디 넓은 누른 모래땅을 몇 날 며칠 지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거울같이 맑은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가에 피어있는 커다란 연꽃에게 물었지요. 연꽃님, 연꽃님, 커다란 연꽃님,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검은 모래땅을 지나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바다에 가면 길을 가르쳐줄 이무기가 있을 게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원천강에 가거든 왜 내 몸의 가운데 줄기에만 꽃이 피고 다른 줄기에는 꽃이 피지 않는지 그 까닭을 물어봐다오. 네, 알겠습니다. 연꽃과 헤어진 오누리는 북쪽으로 자꾸만 갔어요. 넓디 넓은 검은 모래땅을 몇 날 며칠 지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바다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뒹굴고 있는 이무기에게 물었지요. 이무기님, 이무기님, 기다란 이무기님,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나요? 저기 메어놓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 복숭아나무 언덕에 있는 정자를 찾아가면 길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게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원천강에 가거든 왜 내가 보물구슬을 3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3000년이 지나도록 용이 되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물어봐다오. 네, 알겠습니다. 이무기와 헤어진 오누리는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갔어요. 깊디 깊은 바다를 몇 날 며칠 건너가니 아니나 다를까 복숭아나무 언덕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자에서 글을 읽는 처녀에게 물었지요. 아가씨, 아가씨, 글 읽는 아가씨,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나요? 저기 구름 걸린 바위산을 넘어 단물 솟는 우물을 찾아가면 길을 가르쳐줄 선녀가 있을 게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는 내일이라는 사람인데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글만 읽고 있어야 하는지 물어봐다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가씨와 헤어진 오누리는 구름 걸린 바위산을 넘어갔어요. 높디 높은 바위산을 몇 날 며칠 넘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단물 솟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에서 물 깃는 선녀에게 물었지요. 선녀님, 선녀님, 물 깃는 선녀님,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나요? 원천강은 옥황궁 가는 길에 있으니 내가 데려다 주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 물동이를 가득 채워야 옥황궁에 돌아갈 텐데 바가지가 새서 물을 퍼담을 수가 없구나. 바가지를 좀 고쳐다오. 알겠습니다. 오누리는 풀을 뜯어 바가지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칠을 한 다음 볕에 말려 굳혔어요. 그 바가지로 물을 퍼담으니 물동이가 금세 가득 찼지요. 선녀는 기뻐하며 물동이를 이고 가고 오누리는 선녀를 뒤따라 갔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날 며칠 걸어가니 큰 마을이 나타났어요. 집과 절은 산과 들을 뒤덮고 높은 성은 하늘을 찔렀지요. 이곳이 원천강이다. 부모궁은 저 안에 있단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안녕히 가세요. 선녀와 헤어진 오누리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부탁을 했어요. 문지기님, 문지기님, 문 지키는 문지기님, 부모궁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강림들에서 오누리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조금 뒤에 말 탄 사람이 나오더니 오누리를 말에 태워 부모궁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정녕 강림들에서 온 오누리냐? 네, 그렇습니다. 강림들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배가 고플 땐 날짐승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날이 추울 땐 길짐승이 따스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이 틀림없구나. 오누리는 부모궁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새 일에 20하루를 보냈어요. 원천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어서 앞을 보면 여름나무가 무성하고 왼쪽을 보면 봄꽃이 피어있고 오른쪽을 보면 낙엽이 지고 뒤를 보면 흰눈이 쌓여 있었지요. 꿈 같은 20하루가 후딱 지나가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싶지만 오다가 부탁받은 것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냐, 그래라. 장상도령과 내일 아가씨는 당장이라도 그릴 길을 멈추고 서로 혼인을 하면 오래오래 복을 누릴 것이다. 영꽃은 가운데 줄기에 핀 꽃을 남에게 주고 나면 다른 줄기에도 꽃이 필 것이야. 이무기는 욕심이 많아 보물구슬을 3개나 가진 탓에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제라도 구슬 2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면 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연꽃과 보물구슬을 얻으면 옥황궁의 선녀가 될 것이다. 오누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원천강을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복숭아나무 언덕에서 글을 읽는 네일 아가씨를 만났어요. 네일 아가씨는 이제 글을 그만 읽으시고 장상도련님과 혼인하면 오래오래 복을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장상도련님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걸.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이는 네일 아가씨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곧 이무기를 만났지요. 이무기님은 보물구슬을 3개나 가진 것이 탈이니 그중 2개를 버리면 용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네가 가져라. 이무기는 보물구슬 2개를 오늘이에게 주고 나서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늘이는 보물구슬을 품에 넣고 곧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가는 길에 연꽃을 만났어요. 용꽃님은 가운데 줄기에 핀 꽃을 남에게 주고 나면 다른 줄기에도 꽃이 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꽃은 내게 주마. 연꽃은 가운데 줄기의 꽃을 오늘이에게 주고 나서 곧 온몸의 줄기마다 고운 꽃을 활짝 피웠지요. 오늘이는 연꽃을 품에 넣고 또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곧 장상도령을 만났답니다. 장상도련님은 이제 글을 그만 읽으시고 네일 아가씨와 혼이 나면 오래오래 복을 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네일 아가씨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걸.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모셔왔으니까요. 장상도령과 네일 아가씨는 곧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었어요. 오늘이는 강림들로 돌아와 두루미와 꾀꼬리와 노루를 다시 만났어요. 그 동무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다름박질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늘나라 옥황궁에 올라가 선녀가 되었답니다.